금전거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기록을 남기고 권리의식을 갖고 구조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부모의 도움은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면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부모가 밑천을 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빌려준 돈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가족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노후 파산과 직결된 경제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정말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자식들이 부모의 돈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집 살 때 부모가 도와주는 건 당연하고 결혼 자금도 부모가 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가족 자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것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진 돈은 결국 우리 집안의 돈이고 언젠가는 자신에게 올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을 가족 기대 편향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괜찮다고 하는 순간 지원은 권리로 둔갑합니다. 처음에는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집 사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부모가 그래, 도와줄게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도움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다음에 또 필요하면 이번에는 더 쉽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차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면서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권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역할이 내면화됩니다. 자식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도움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학비도 부모가 내주고 용돈도 부모가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부모는 언제나 도와주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성인이 되어도 이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했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대별 경제 격차입니다. 요즘 자식 세대는 경제적 압박이 매우 큽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양육비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부모 세대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부모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은 부모의 도움이 기본값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결혼도 어렵고 집도 살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의 쓰지 못하는 돈 심리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못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아낍니다. 새 옷을 사야 하는데 아깝다고 참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돈이 아깝다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뜻 내줍니다. 이런 부모의 태도를 보면서 자식은 생각합니다. 부모는 어차피 그 돈을 쓰지 않을 거라고. 그렇다면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신보다 아이들의 삶을 먼저 챙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리가 자식에게 부모 돈은 곧 우리 돈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자식이 쓰는 게 맞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식은 부모의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으로 빌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한 권리로 변합니다. 빌린다는 의식도 희미해집니다.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생각도 사라집니다. 그냥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준 돈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두 약속은 증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가족 간 금전 분쟁의 70% 이상이 증빙 부족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약속합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천천히 갚으면 돼. 이런 대화만 오가고 끝입니다.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용도를 명확히 적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 계좌에 돈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는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식은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적으로는 증거가 없으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증여인지 대여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자식은 받은 기억만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그것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빌린 것이라는 의식이 희미해집니다. 나중에 부모가 돌려달라고 하면 오히려 당황합니다. 그게 빌린 거였어요? 저는 주신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모도 할 말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가 채권자, 자식이 채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돈을 빌려준 부모는 채권자이고 빌린 자식은 채무자입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이런 인식이 없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개인적 호의로 인지합니다. 법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니 추후 청구가 곤란합니다. 부모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도와주는 거지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건 도움을 받는 거지 빚을 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약합니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매달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안 갚으면 법적 조치를 받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빌린 돈은 다릅니다. 갚지 않아도 독촉하지 않습니다. 이자도 없습니다. 기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식은 급하게 갚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미룹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아예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의 죄책감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택 대출 갚기도 바쁘고 아이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자식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달라 하기도 미안하고 자식이 힘든데 어떻게 재촉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감정이 경제적 권리를 누릅니다. 부모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정이 경제적 권리를 이기면서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가족 갈등을 우려해 회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생각합니다. 돈보다 관계가 중요하지 않나. 돈 때문에 자식과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돈을 포기합니다. 차라리 돈을 잃더라도 관계를 지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결국 노후 빈곤의 1순위 원인이 됩니다.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다 내주고 나중에 돈이 없어서 고생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준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삽니다. 하지만 부모는 생활비도 부족해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자식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합니다. 이미 큰 돈을 내줬는데 더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준 돈은 대부분 돌려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금전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인지 대여인지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증여는 주는 것이고 대여는 빌려주는 것입니다. 증여는 돌려받을 수 없지만 대여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는 이 구분이 애매합니다. 돈을 줄 때 명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받아. 집 사는데 보태. 이렇게 말하면 주는 건지 빌려주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자식은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부모는 빌려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가 돌려달라고 하면 자식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건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아야 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메모, 문자, 계좌이체 기록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보내도 됩니다. 오늘 1,000만 원 빌려줬어. 2년 후에 갚기로 했지?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자식이 네,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하면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계좌이체할 때도 용도를 적어야 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여.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주면 돼 같은 애매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기록이 단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차용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든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송금 내역도 기록입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그 기록이 남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변동 기록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갔다면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자녀의 고마워요. 문자조차 증거가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런 문자가 있으면 자식이 돈을 받았다는 것과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갚아야 해. 네, 알겠습니다. 갚을게요. 이런 대화를 녹음해두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인도 증거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다른 가족이 함께 있었다면 그 사람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기록이 있으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부모가 먼저 권리의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을 회수한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모도 살아가야 합니다. 노후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병원비도 들고 생활비도 듭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돈을 다 빌려주고 나면 정작 자신은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차라리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지키는 것은 자식과의 관계에도 필요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서로 눈치 보지 않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식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담스럽고 부모는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독립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철저히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구조로 흘러갑니다. 부모가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식이 지금은 어렵다고 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가 미안해서 포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기록을 확인합니다.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확인합니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자식에게 안내합니다. 감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3년 전에 1,000만 원 빌려갔지. 이제 갚을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 합의를 시도합니다. 한 번에 갚기 어려우면 나눠서 갚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한 번에 갚기 어려우면 매달 100만 원씩 나눠서 갚으면 어떨까?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을 확인합니다. 약속대로 갚고 있는지 매달 확인합니다. 이렇게 기록, 안내, 합의, 이행 구조로 접근하면 감정적 갈등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경계선 설정입니다.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노후 대비 자산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 재산은 내 노후를 위한 거야. 너희를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녀 지원은 도움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의 도움을 기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부모가 도와주면 감사하게 받고 도와주지 않아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경계선이 명확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증여나 지원 시 반드시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돈을 줄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금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복잡한 형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작성해도 됩니다. 증여 계약서, 증여자 아버지 이름, 수증자 자녀 이름, 증여 금액 1,000만 원, 증여 날짜 2025년 1월 1일, 증여 목적 주택 구입 자금, 위와 같이 증여함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하고 서로 서명하면 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동의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 동의서, 대여자 어머니 이름, 차용자 자녀 이름, 대여 금액 500만 원, 대여 날짜 2025년 2월 1일, 상환 기한 2027년 2월 1일, 상환 방법 매달 20만 원씩 분할 상환,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이렇게 목적, 기간, 방식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소비를 막는 표현 사용법입니다. 자식이 돈을 요구할 때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거절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고는 싶은데 내 노후를 먼저 지켜야 해. 이 말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노후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 생계 기반이야. 이 말은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주면 나중에 내가 너희한테 손 벌려야 해. 이 말은 현실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돈을 주면 나중에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 감정적 갈등 없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의 돈 대화를 건설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녀와 돈 이야기를 할 때는 요구가 아니라 합의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안 되라고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대신 함께 이야기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 거 알아. 그런데 나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으면 자식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지키는 원칙 3가지를 설정합니다. 첫째, 부모의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둘째, 도움이 필요하면 사전에 상의한다. 셋째, 빌린 돈은 반드시 갚는다. 이 3가지 원칙을 가족 모두가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 원칙을 기준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칙이 뭐였지? 부모 노후 자금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자식도 이해합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부모의 돈이 자식에게 당연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경계가 명확해지고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노후를 지키는 핵심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부모의 돈을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가족 관계는 무너지고 부모의 노후도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지 않나.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오히려 가족을 무너뜨립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경계가 명확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것입니다.
자식이 기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가능합니다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하고 권리의식이 있어야 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요구하면 갈등만 생깁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는 빌려줄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의 돈은 부모의 노후를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 자신을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차라리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자식에게도 좋습니다. 부모의 노후는 자식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바쁩니다. 부모를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고 건강을 챙기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도 최선입니다. 부모가 독립적이면 자식도 편안합니다. 부모 걱정 없이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만날 때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경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식은 부모의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기대 편향, 세대별 경제 격차, 부모의 심리 때문입니다. 둘째, 가족 간 금전 문제는 대부분 돌려받지 못합니다. 구두 약속은 증거가 안 되고 법적 인식이 없고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지만 조건만 갖추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기록을 남기고 권리의식을 갖고 구조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넷째, 더 중요한 것은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재정 경계선을 설정하고 문서화하고 표현법을 배우고 건설적으로 대화하면 됩니다. 다섯째,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경계의 부재입니다. 경계를 세우면 돈도 지키고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 돈은 당연하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부모의 돈은 부모의 노후를 위한 것입니다.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빌려줄 일이 없도록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노후는 부모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내 노후 자금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가 자식에게도 최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